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원자력 이슈 포럼. 오랜만에 저희가 이번 20대 대선 TV 툴에 나온 이슈를 갖고서 팩트 체크를 하는 좌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서울대학교 심형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형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기복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연구원의 이기복입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트의 김희령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령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TV 프로에 나왔던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슈, 원자력에 관한 이슈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정책에 있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어떻게 가해지만 될 것인가 이런 거에서 궁금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영진 교수님. 네, 지난 1, 2차 TV 토론에서 원자력 및 에너지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인류 생존과 국가 미래 중심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기복 박사님은 어떻게 그 대선 대선 후보 TV 토론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요. 아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들 간의 그 의견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이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서로 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에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도 하고 과연 어떤 것이 바른 정보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소 TV에서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좀 더 올바른 정보와 이해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합니다. 우리 김희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모두들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좀 더 이제 그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이 에너지 개발 정책이 합리적인지 각 후보들께서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개발이 순조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기 정부에서 탄소 중립에 가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에 초석을 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갖다가 갖게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TV토론에서 오랫동안 심도 있게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지만 앞으로도 또 TV토론에 남아있으니까 또다시 또 토론의 이슈로서 제기될 것으로 보고요. 그에 대비해서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좌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과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2월 11일 가까웠던 토론에서 쟁점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심상정 후보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2030년에 원전 비중 34%를 갖다가 하려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걸 내세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한울 3, 4, 5기를 짓는 것 외에도 SMR을 포함해가지고 30기를 더 줘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소에 25기 있습니다. 24개는 돌아가고 있고 1기 신한울 1호기는 시운전 중에 있는데 30기를 무려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심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전을 새롭게 짓지 않고서도 2030년에 원전 비중 34%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난해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영어로는 NDC라고 하죠. 그 NDC 상향안에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이 없고 계속 운전이 없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죠. 이런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2030년에 가용한 원전 설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원전이 2030년에 18기가 운영이 되고 그 상황에서 원전의 이용률을 82%로 적용을 하면 발전 비중이 23.9%에 이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30년 이전에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되는 원전이 총 10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운전이 적용이 되면 이 10기가 2030년에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신한울 3, 4, 5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의 발전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93기의 원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40년 이상 설계 수명을 다하고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이 50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한수원에서 계속 운전을 원안위에 신청을 하고 원안위가 안전성 평가를 거치면 얼마든지 계속 운전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전 정부, 그러니까 2015년에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줄여서 보통 전기본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도 이 계속 운전의 신한울 3, 4, 5기 운영이 고려가 됐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천지, 대진 등의 신규 원전 2개 호기가 추가되는 상황까지 고려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시나리오가 뭐 전혀 적용 불가능한 혹은 뭐 과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운전과 신한울 요 3, 4, 5기를 운전을 하는 경우에 원전이 2030년에 30기가 운영이 되고 발전 비중이 37.1%에 이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거기서 심 후보께서 말씀하신 원전에 신규 원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신한울 3, 4, 5기도 안 짓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그러면 기존 운영되는 요 원전에다가 계속 운전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28기가 되고 이때는 발전 비중이 34%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30년에 34%라고 말씀된 원전 발전 비중 달성에 이 꼭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2030년까지 해가지고 34% 원전 비중을 유지한다고 볼 적에 30기 원전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8년간에 10기가 사직이 되어 있는데 그 10기만 계속 운전으로 가져가도 뭐 해볼 수 있고, 34%는 신한울 3, 4, 5기 이것까지 넣게 된다면은 2030 NDC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같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거의 2배 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가하지만 2030 NDC만을 바라볼 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차기 정부가 될 거는 우선 계속 운전의 여부이고, 그 다음에 계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신규 원전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5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이 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차기 정부에 이게 들어오시는 분 잘 고민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30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 워낙 효율이 좋아가지고 계속 운전만 가도 좋고, 신한울 3, 4, 5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메이크를 해주고, 만약에 월성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월성 대신에 이게 아까 보니까 표에 보니까 뭐 27년 뭐 29년 이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이걸 뭐 대비해 가지고 새롭게 뭐 한두 개 더 넣는다면 확실하게 안전도 높이고 2030 NDC도 하고 경제성도 높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 들어오시는 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심영진 교수님, 윤석열 후보께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을 6기에 더해가지고 14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언론 기사들 보면 이 프랑스의 신규 원전 계획과 관련해서 어떨 때는 8기 건설, 또 어떨 때는 14기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마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8기라는 말도 맞고 이 14기라는 말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2028년경까지 기존 원전 사이트에 6개의 대형 원전을 신규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2050년까지는 8기를 더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다 합치면 14기라는 표현이 맞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2030년까지 SMR의 프로토타입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 2030년 이후에 SMR까지 지어지는 상황이면 14기 이상 프랑스가 더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올해 4월에는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 상황을 보면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께서 기후위기 대응에 원자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당분간 이 프랑스의 원전 정책과 관련한 기사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14기는 뭐 확실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SMR의 개발 그걸 결과를 봐가지고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2028년까지 6기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뭐 프랑스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좀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프랑스가 사실은 뭐 원전을 갖다 좀 줄이겠다 뭐 이러다가 사실 또 아무래도 원전을 좀 더 하겠다라고 나선 것 같아요. 나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스케줄로 어떤 비율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4월 프랑스의 대선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우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그나마 또 나왔던 토론 중에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심상정 후보뿐만 아니라 그 원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심심찮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원자력 발전하고 싶으면 네 집 앞에 지어라. 강남 사람들 전기 많이 쓰고 서울 사는데 서울에 지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김일영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강남에 지을 수 있느냐, 어떠냐 이러한 이제 그 후보의 말씀인데요. 잠깐 요 뭐 자료를 같이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요 면적을 좀 보게 되면요. 우선 SMR 같은 경우에 이 비상계획구역이 800m 이내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요되는 면적은 약 한 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300메가와트 SMR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태양광의 경우 1기가와트 기준입니다. 한 10에서 13제곱킬로미터 이러한 정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면적의 비율을 좀 보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각 그 에너지원의 이용률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SMR의 경우에는 85%, 태양광의 경우에는 15%의 이용률을 고려해서 소요되는 면적을 좀 나타내 보면은 그 SMR과 태양광의 면적 비가 한 1대 8.5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강남에 이제 얼마만한 그 설비가 필요할 것이냐? 이 강남의 그 전력 소모량이 보게 되면요, 2020년에 약 한 4,456기가와트시였습니다. 그래서 전력 규모로 보면 한 0.5기가와트의 이러한 전력 설비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SMR의 경우에는 약 한 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33에서 43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 강남구 면적을 보면은 대략 한 40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약 한 4제곱킬로미터 이를 이용해서 이제 지을 수가 있죠. 근데 태양광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뭐 강남구 전체를 다 이 태양판으로 다 덮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또 풍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 풍력은 한 이용률이 한 20에서 40%인데요. 이때 소요되는 면적은 한 424에서 848제곱킬로미터. 이런 정도 면적이면 이건 사실상 뭐 서울시 정도의 면적으로도 어쩌면 이게 힘들다는 거죠. 결국은 SMR을 사용해서는 우리가 강남에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는 뭐 면적이라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제 짓지는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뭐 원전이든 간에 태양광이든 간에 이렇게 뭐 비싼 땅에다가 굳이 뭐 이런 시설 짓고 저런 시설 짓고 이러한 것을 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일영 교수님, 뭐 계산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거네요. 그 뭐 원전 지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은 다 태양광 지지자니까 그럼 태양광으로 지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태양광 갖고 강남구 다 하려면은 강남구 전체를 덮어야 되니까 강남구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머리에 태양광 패널 하나씩 이고 사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래봤자 그 낮에밖에 못 써요. 태양광은. 또 밤에는 그럼 전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딴 데 가서 또 사와야 되는 그러한 또 아이러니가 좀 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 좋으면은 원전 강남구 서울에 지어라 말씀하시는 분들, 그럼 과연 태양광은 가능할지, 또 풍력은 가능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원자력의 뭐 SMR은 워낙 안전하니까 비상계획 구역, 방선 비상계획을 갖다가 발전소 부지 이내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서울에 뭐 이런 데다 지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좀 적고 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데 짓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뭐 네 집 앞에 지어라, 뭐 강남구 서울시에다 여의도에 갖다 지어라,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사실은 그렇다면 거기다가 대신에 내가 풍력하면 가능할 것인가, 아파트 단지에 풍력 발전기 하나 세워보세요. 그럼 그 소음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 풍력 발전기 소음 때문에 500m 반경까지는 그 소음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럼 태양광 깔아가지고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좀 균형 있게 보시고서 원자력 발전소 강남구에 지어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토론장에서는 이런 균형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국민 여러분도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김일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세 번째 또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 이건 사실은 원자력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원자력은 뭐 재생에너지와 경쟁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후보님들도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우리 이기복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왜 꼭 같이 가야만 됩니까? 뭐 따로 가면 안 돼요? 예, 뭐 모든 에너지원이 다 나름대로의 그 장단점이 있지요. 가령 뭐 원자력의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에너지 안보성이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사용 해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용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또 그 자연적으로 간헐성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공급의 그 불안전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제가 그 그림을 공유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정부의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2050년 어느 하루의 그 전력 수요량과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점선으로 된 것이 하루 필요한 전력 수요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빨간색하고 녹색이 태양광에 의해서 생산되는 발전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낮 동안에는 지금
태양광만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되고 또 녹색 부분처럼 풍력의 그 전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 빨간색으로 다시 나타난 것처럼 밤에 사용하거나 또 그걸 사용하고도 모자르면은 가스 터빈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이 작은 그림, 낙타 모양의 작은 그림은 낮 동안에 특히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전력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카멜 커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전력을 갖다 대부분 태양광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력원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 전력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더 커브라고 하고 있지요. 2020년 이런 더 커브 때문에 사실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밤에는 켜고 낮에는 꺼야 되는 그런 전력 발전의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은 2020년경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긴 기간 동안 장마가 발생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장마가 2050년경에도 발생한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으로 충분히 전력을 공급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필요한 전력 수요량을 갖다가 태양광만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는 이런 간헐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경직성 전원이 필요한데 저는 원자력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SMR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원자력을 갖다가 기저부하로서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가면은 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은 발전 단가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전력원들의 장단점을 잘 살려가지고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주 전력원으로서 활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이상입니다. 네, 이기복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원자력과 재생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게 맞다. 이게 한 에너지 갖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간헐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절대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서로가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기복 박사님의 말씀에 보태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전력의 65%는 이 화석 연료에서 나와요. 가스하고 석탄하고. 이 65%가 되는 주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다 65%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100%는 가져가지 못하니까 밤에는 어쨌든 간에 태양광하게 되면 다른 전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원자력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게 30%가 정답이 될지 40%가 될지 아니면 25%가 정답이 될지 20%가 정답이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건 전력 수요 분석을 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생과 원자력의 조합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덧붙이고 싶고요. 재생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갖다 파트너로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2050 탄소 중립 나오면서 가스가 파트너가 될 수는 없고요. 못생겼어도 그래도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이런 원자력을 갖다가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 개발도 하고 에너지 체계를 갖다가 세워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은 이게 그 이기복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연계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원자력과 재생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상정 후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한 환경이 아니고 우리나라 태양광 잠력이 무려 369기가와트나 된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2050에 태양광 재생 이거 갖고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잠재적인 그 태양광 능력이 뭐 369기가와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의 경우에 한 450기가와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이 발전 설비 규모랑 비용을 좀 보게 되겠는데요. 신재생 75% 포함할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구되는 태양광의 그 설비는 450기가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630조 원이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의 또 하나의 요소인 뭐 풍력을 보게 되면은 50기가와트의 설비가 필요하고 166조 원의 비용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23조 원,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간헐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안정적인 전원 공급 이러한 것들 위해서 에너지 저장 시설 이런 게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저장 시설이랑 이에 따르는 이 보조 전원 설비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60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11.4기가와트의 설비 규모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추가 투자 비용이 이제 없습니다. 발전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 비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 140조가 넘죠. 풍력 28조 정도가 됩니다. 연료전지, 원자력 같은 경우에 4.5조 원이 되죠. 그리고 우리 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뭐 100%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소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생산 비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에 소요되는 이 수소의 양이 약 한 2,750만 톤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이 수소를 생산을 하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발전 설비 용량이 태양광의 경우에 900기가와트, 또 이 풍력의 경우에 610기가와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재생에너지에 소요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이런 비용들 사실 이 다 합치면 이거 1,000돈이 아마 넘을 겁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 그리고 뭐 기술 또 필요한 그 면적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적에 과연 우리가 이 202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희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비용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의 말씀은 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뭐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으면 좋지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재생에너지 갖고 탄소 중립 간다고 할 적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국민 부담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유기농 음식 먹고 싶고 그 요즘 장에 가게 되면은 그 계란도 보니까 뭐 동물복지 계란은 한 2배 되더라고요. 뭐 그거 먹고 싶지만은 제 호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 경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다 좋다, 다 좋고 뭐 우리나라 자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수백조, 뭐 1,000조 넘어가는 이 돈을 갖다가 다 에너지 하겠다고 다 쏟아붓게 되면은 그 돈 갖고 다른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너지만 갖고서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주장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한쪽만 이렇게 다 하시면은 나머지 또 죽습니다. 그것도 밸런스 있는 균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싸진다. 우리가 김희정 교수님 하신 말씀이면은 뭐 재생에너지로 다 가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만 하는데도 600조 원 들어가고 수소까지 하려 그러면은 그거에 더블 들어가지고 1,000조 원 넘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요. 하지만은 뭐 이게 원전보다 싸진다면 또 못할 이유 하나도 없죠. 솔직히 원전보다 싸지고 다 한다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심영진 교수님 어떻게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네, 해당 질문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환경단체에서 이 태양광의 단가, 발전 단가와 관련해서 예를 드는 화면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축이 설비 용량이 되겠고요. 이 세로축이 발전 단가, 영어로는 이제 LCOE라고 얘기하는 그 경제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발전 설비들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 해당 분야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해당 설비를 만드는데 이제 가격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2010년 당시에 한 이 정도 선에 있던 태양광 패널이 이제 2019년에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 보실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게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대비 2019년에 이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으로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요. 왜 이렇게 발전 단가가 올라가나 하는 것도 눈여겨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이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2030년 되면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일견 맞아 보이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미국과 프랑스의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지연되면서 10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지연이 되면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 발전 단가에 이제 반영이 되게 돼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정대된 안전성 향상 목표, 또 사회적 경비, 또 안전 규제의 를 위한 그 인허가 경비 증대 등을 통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 나온 것처럼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 이렇게 높으냐 하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즉, 이 원자력의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OECD에서 2020년에 발표한 2025년 기준으로 신규 원전을 짓는다면 발전 단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3.3불, 이게 메가와트 아워 당이니까요. 이를 통상 우리가 쓰는 킬로와트 아워 당으로 바꾸면 60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25년에 가용한 발전원들의 발전 단가들을 쭉 놓고 가격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 2025년에도 원전이 제일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장점, 경쟁력, 경제성과 관련한 경쟁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보시는 대로 또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싸게 원전의 그 단가를 그대로 낮춰서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원자력의 생태계를 또 건전하게 복귀를 시키고 또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2030년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쭉 따라서 그러니까 외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해수를 거듭하면서 그 정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영진 교수님, 경제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세계적인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원자력 발전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것은 일부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자력이 상당한 경제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원자력 발전이 왜 이렇게 비싸지고 있냐 보면은 지금 신규 원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건설 비용, 건설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원전에 대해서 뭐 보수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이 심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것이 과연 세계적인 트렌드를 쫓아서 우리나라도 낮아질지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또 말씀을 더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대략 한 킬로와트아워당 60원 정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 대략 한 140원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받는 돈이 킬로와트아워당 한 100원 내외로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REC로 받는 돈이 또 한 40원 내외 돼서 한 140원인데 이것이 2030년에 과연 6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기 고정 가격을 갖다가 또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봐서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이걸 뭐 2030년에 6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태양광 투자 또 안 하실 분도 제법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2030년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60년 이하쯤 60원 이하 좀 될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데 지금부터 60원 이하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밀어붙이시면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피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 경제성 전망에서는 보다도 신중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데 향후 차기 정부에서 이 경쟁력을 정말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이거 심상정 후보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은 원전의 미래 세대의 명백한 위험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제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했다가 운영하는데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셨어요. 이거 반핵하시는 분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복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원전과 함께 꽤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잘 살아오셨네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서 이제 원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상정 후보도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그런 오래된 원전과는 전혀 다른 가압 경수형 원전이고요. 그리고 1978년에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상용 원전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단 한 번의 어떤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설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를 다 골고루 잘 갖췄는데요. 예를 들면은 경납 용기의 수소 제거 장치라든지 그리고 전력이 만약에 중단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전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다수의 외부 전력 공급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쓰나미에 대비해 가지고 10m 장벽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의 안전성을 갖다가 에너지 원별 사고 치명률과 비교해 보면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자력이 가장 여태까지 그 세계 원전 운영 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SMR이 지금 현재 안전도보다도 1000배 정도 더 향상되도록 개발된다 그러니까 SMR이 개발되면 아마
치명률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원전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복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보여주신 자료는 이번에 EU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조인트 리서치 센터에다가 준 과연 원자력이 사회에 끼치는 위험도가 얼마 되냐, do no significant harm에서 과연 위해도가 얼마 되냐를 분석시킨 자료를 발표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과연 원자력은 뭐 타전에 비해 가지고 뭐 결코 뭐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서 여러 세계 시민들한테 좀 남아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원자력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원자력 안전에 있어 가지고 완벽한 건 없다. 안전에서 완벽한 건 없고 항상 설마와 혹시 중에서 우리는 항상 혹시를 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마 일어날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항상 원자력계는 이 위험을 관리해야 되고, 이걸 보시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항상 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항상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서 들여다보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지난 한 40년 넘었죠.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자꾸 이걸 또 거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산지로 삼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상당히 신한울 3, 4, 5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핵폐기장을 말씀하셨어요.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없어서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원자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핵폐기장 사용 해결료, 이거 두통은 두통입니다. 우리 그 김희정 교수님,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고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예, 고준위 방사선 이제 폐기물 처분장이지요. 이게 필요합니다. 즉 사용 후 핵 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이제 처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부지도 조사하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또 기술 개발도 해야 되는데 뭐 20년 넘게 장기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 이러한 사용 후 핵 연료 관리에 대한 좀 일관성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의 그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핀란드의 경우에는 80년대에 부지 선정을 착수해서 2001년인가요? 그때 이제 부지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속 깊숙이 이제 처분하자 하는 심지층 처분장 건설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3년 후가 뭐 될 것 같은데 2025년경에 운영을 이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옆에 나라인데 스웨덴의 경우에도 이제 지난달이 되겠네요. 지난달에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그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해 오다가 사용 핵 연료를 이번에 심층 처분장으로 만들겠다 이 계획을 승인을 받은 거죠.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에 이르기까지의 한 10년 넘게 사회적 논의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스웨덴이랑 핀란드랑 만들려고 하는 이 심층 처분장은 좀 서로 비슷한데요. 땅속 깊이 지하 한 수백 미터 아래에다가 그 점토층에 이 대규모의 갱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핵 연료를 이 콘크리트라든지 구리 이러한 용기에 넣어가지고
영구히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하 깊숙이 이러한 처분장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수십만 년이 지나더라도 이 연간 유효 설량, 즉 방사 설량률을 보게 되면은 이 위에도 제한치에 약 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서 주변에 미치는 방사선적인 영향 이러한 것들은 극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그 원전 부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아마 10년 이내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임시 저장 시설을 적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50년대 이제 넘어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연구 처분장이 되겠죠. 운영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실천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일영 교수님, 이거 뭐 스웨덴 처분장의 안전 분석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부연 말씀드리면은 이 사용 해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반핵하시는 분들, 원자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 원자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제일 이유는 뭐냐면은 위험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해결료에 있거든요. 사용 후 해결료. 그 사용 해결을 갖다가 땅속 깊이 묻겠다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땅속 깊이 묻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땅속 깊이 묻어가지고 뭐 10만 년 동안 뭐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에 김일영 교수님이 보여주셨듯이 5만 년이나 지나야지 그것이 이제 뭐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기 시작하고, 그나마도 자연 유해도에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위험을 끼치는 거는 사용 후 해결을 넣는 저장 용기, 구리로 주로 만듭니다. 구리가 다 부식돼서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용 후 해결료가 또 녹고, 그게 이제 지하수에 이제 사용 후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이제 암석사를 갖다 해집고 나와가지고 지상에 올라오면 그게 위험을 주는 것인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수천 년, 통상 한 5만 년 걸린다는 게 지금 분석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지금 2100년까지 2도씨를 넘기지 말고 1.5도씨까지 맞춰보자라고 했습니다. 78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78년 남은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후에 벌어지는 위기에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십니까? 사용 후 해결료 처분에 반대하시는 분들, 무엇이 과연 상식적인 내용인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 교수님, 어려운 자료 또 이렇게 다 상세하게 또 해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은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요. 끝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종교를 하고자 합니다. 심영진 교수님,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차 TV 토론에 더해서 지난번 1차 토론에서도 아리백 텍소노미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는 등 그간의 대선들에 비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에너지 문제, 원자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원자력계의 일원으로서 내용과 무관하게 일단 반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 에너지 문제 또 원자력 정책의 문제가 이 정치적인 편가르기의 기준으로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텍소노미와 관련한 EU의 결정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이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포함이 됐지요. 이런 결정이 이제 독일 중심의 반원자력 그룹과 또 프랑스 중심의 친원자력 그룹이 서로 이제 논의하고 타협한 그 결과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과정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실은 부러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또 원자력 정책의 결정에서 원자력계도 좀 포함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이 정책을 세우고 또 실행,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당연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심 교수님 감사합니다. 텍소노미 언급해 주셨는데 원자력 2045년까지 건설한 걸 인정해 주겠다고 했죠. 텍소노미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2050년 2050 탄소 중립에 원자력의 기여를 기대한다는 걸 저는 봅니다. 반면에 가스는 2030년까지밖에 인정 안 해줬어요. 그거는 2030 NDC까지만 어떻게 해봐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가스에 부여된 조건은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는데 가스가 보통 한 470g 나오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근데 그걸 40% 이상 줄여야지만 이걸 만족시킬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텍소노미 나오니까 원자력만 갖고 뭘 하시는 분들 가스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연 우리나라 K텍소노미다 가스 350g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정한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텍소노미 좀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그럼 이기복 박사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다음 이제 차기 정부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좀 바라는 게 있는데요. 인류 공멸을 막기 위한 탄소 중립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텐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를 갖다 잘 활용해 가지고 바람직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사용 해결료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을 갖다가 국민들이 동의를 얻는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처분장이 잘 마련됐으면 차기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면서 제 마지막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희정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50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함께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원자력은 없어서는 안 될 무탄소 에너원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국민의 72.1% 이상이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또 70.3% 이상은 원자력은 안전하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여론도 69.9%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81.5%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 국민들이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중지된 거 4년 넘게 중지된 거 신한울 3, 4호기 이거 일방적으로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력 발전원으로는 태양광, 원자력, 풍력 등 이러한 순서로 선정을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이 주된 전기 생산원으로서 빠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다수의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죠. 이게 대선 후보들께서도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직시를 하고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원자력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펼쳐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교수님. 아주 명쾌하게 오늘 좌담의 결론을 내셨는데요. 70%가 넘는 국민이 원자력을 그래도 지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 원자력 학회는 나머지 30%의 국민들한테도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김일영 교수님 해주신 말씀이 태양광, 풍력과 더불어 원자력을 갖다가 중요한 에너지로 우리 국민들이 꼽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관련돼서 아리백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리백이 2월 3일 토론회에서 아리백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적에 아리백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돼가지고 뭐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아리백이 한참 뭐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아리백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것이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 100% 타이틀되어 있지만 결코 재생 에너지 100%만 갖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거를 정의한 그 국제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 단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www.theirback.org인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스콥 1,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크레딧을 받을 것인가. 스콥 1은 내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뭐 구매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스콥 2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력망에서 구입한 전기에 있어가지고는 그 온실가스 배출 기술 갖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자력 같은 것이 많으면은 온실가스를 적게 내기 때문에 훨씬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5%나 되는 이 화력, 이걸 갖다가 뭐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재생에너지가 가져간다 하는 것, 저희 원자력에서는 전혀 뭐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 다 가져갈 때는 너무나도 무리수가 많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생과 원자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서, 그러한 관점에서 차기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면은 에너지 정책이 뭐 아니면 도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화를 가져가야지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한테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좀 더 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좌담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신 서울대학교 심영진 교수님, 원자력연구원의 이기복 박사님, 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김일영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 맞습니다.